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 또 소비자 물가 CPI의 최신 결과까지 소화를 한 국내 증시. 자, 이제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각종 악재들이 겹치면서 코스피는 어느덧 2,500선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추석 연휴 이후에는 반등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은 부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기저에 여러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참 거래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네. 언제쯤 돈줄이 좀 시원하게 다시 맥이 뚫릴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림들을 보여줘야 되고 이 바닥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지수상의 바닥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상의 바닥입니다. 이거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연준하고 지금 시장의 눈높이를 지금 계속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 한 달 내내 지금 사실 불안했던 게 뭐냐면은 연준은 괜찮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하다는 느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이 금리에 대한 전망,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보면 수시로 25bp 갔다 50bp 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런 과정에 노이즈가 지금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의 눈높이를 지금 이제 계속 맞춰가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 지금 눈높이는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나게 되고 연준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방향 제시가 신뢰를 좀 얻게 되면은 그때부터 방향을 좀 잡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국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또 미증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엔화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엔화에 대한 흐름까지 같이 맞물려 보겠지만은 경기 침체 리스크만 어느 정도 완화만 된다고 해도 시장 심리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은 줄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그 강도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말라가고 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증시가 관심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다시 좀 관심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밖으로 밀려날 건지 어떻게 흐름을 전망하십니까? 주식의 가장 기본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동반한 지수 상승, 주가 상승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전체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 대금의 합산이 한 17조 원 정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짚어보면 첫 번째는 수급 주체의 주인이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연일 주식을 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한쪽이 팔면 거래 대금이 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외국인의 매도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기관 투자가들인데 네.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런 게 있어요. 연초 대비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거래 대금은 높은데 거래량이 작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장이 움직일 때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 2월 달부터 별력 장세를 많이 좀 들어오면서 한 상반기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대형주도 움직이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가 있었는데 한 6, 7월 달 정도가 지나면서 사실은 그 풍선 효과가 안 나왔어요. 뭐냐 하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대부분이 신용이 되다 보니까 네. 상반기에 신용으로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처음부터 다 신용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계속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가 형성되지 않는 게 좀 있어요. 테마라는 건 뭐냐 하면 2차 전지, 2차 전지, 반도체 HBM, 반도체 HBM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타 그동안 이제 상반기 내내 9월 달까지 형성됐던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 형성됐던 테마군을 형성을 보면 뭐 테마나 사실 섹터나 주도주는 비슷한 말이긴 한데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 힘이 빠지다 보니까 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자금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너무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의 절대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뭐 작년 동기 대비는 20조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비록 거래 대금이 작다는 것은 주도주가 없고 외국인 매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게 10월 달, 11월 달 갔을 때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자리를 잡게 되게 되면 거래량, 거래 대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증시의 전반적인 거래량이 부족한 이런 상황. 글로벌하게는 좀 시각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는 내려갈 이제 타이밍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고, 뭐 반대로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가 또 올라가면서 최근 엔크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글로벌리하게 머니의 무브, 돈의 이동은 위험 자산인 주식 같은 데서 좀 빠져나간 흐름을 보이고 있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던 패턴들은 쏠림이라는 현상들이 미국 주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금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증시 상승을 좀 뒷받침해줄 여지가 있을 정도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이유들은 결국 통화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기업 해당되는 국가의 증시는 오히려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도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런 통화 정책의 적절한 시점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 역시 자금 동향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번 달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많은 영향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에 다시금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이게 일명 뭐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현상들은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가셔야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로 인한 또 일본 금융시장의 변화들이 내년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ECB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달에 독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도 높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금융 완화 요건을 조성하면서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 나타나고 있는 각 국가별 수급 차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국가, 그러지 못한 국가,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국가별로 자금 추이들이 좀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에서는 이제 수급 주체별로 보면 사실 외국인들이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 움직임이 거의 180도 달리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국내 주를 팔고 있단 말이죠. 네. 이달 들어서만 해도 뭐 지금 수조 원대로 계속 팔고 있으니까 왜 이러나. 이제 기대치를 낮췄나 외국인이?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 또 팔고 있으니까 지수에 주는 충격은 더 큰 것 같고요. 우선 지금 8월 달 보시면은 이제 금리란다. 주가 급락했던 그 시점 전후 해가지고 흐름부터가 완전히 좀 바뀐 모양새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특히 국내 증시로 보면은 그 삼성전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대형주 전반을 팔기는 했지만은 네. 그 얘기는 사실 이제 최근에 기사화되기 시작하고 나온 얘기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기대보다 많이 못하다라는 게 이제 여기저기서 좀 보여지는 그림이 좀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경기 침체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 노이즈가 발생이 되게 될 경우에는 수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당장의 수출 데이터는 좋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스크가 온이 아니라 리스크 오프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는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다가 엔화가 지금 어쨌든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 더 강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엔화가 130엔대 초반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은 네. 기조적으로 원화도 비슷한 패턴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펀더멘탈이 좋아져 가지고 원화 강세가 나올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펀더멘탈에 의한 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원화 강세가 나오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의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외국인 수급이 하 대표님 정상화될까요? 셀에서 바이로 바뀌는, 주기가 다시 바뀌는 동인이 뭘까? 시기는 언제일까? 글쎄요, 그거는 이렇게 혹시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그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 3대 지수가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제하고 나면 대부분이 신고가 영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코스피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었어요. 한 6월 달 정도, 7월 달까지 24조 원 정도를 매수했었고 거기에 12조 원 정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한 초순부터 9월 추석 전후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략 6조 원 정도의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이렇게 보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의 이 삼성전자 매도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슈도 약간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를 줄이는 게 좀 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을 정말 나쁘게 보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주식을 저렇게 5조 두 달 만에 5조 6조 정도 팔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코스피 합쳐가지고 했을 때 한 30% 조금 미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700조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지성으로 파생 상품에서 선물을 뭐 4만 계약 정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7월 달, 8월 달 그러면서 선물 움직이면 거의 중립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을 많이 높였던 것을 줄이는 관점이고 하루에 외국인이 1조를 팔아도 그중에 80%가 삼성전자라면 외국인의 매도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주분한테는 조금 억울할 수가 있긴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 외국인은 그대들의 한국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어서 계속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이건 한국이 매력이 없는 것보다 미국이 더 매력이 높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먼저 금리에 대한 액션을 먼저 취할 때도 항상 미국은 강달러를 관점해가지고 미국장이 먼저 올라갔고요. 가장 우리가 한국이나 뭐 기타 유럽인에서 가장 기준금리가 높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물론 기준금리긴 합니다. 5.5, 한국은 3.5, 유럽은 4.5, BOE는 4.0. 근데 그런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실제로 글로벌 자금 같은 경우는 그 높은 자리에서의 그 파급 효과가 큰 자금의 비중을 늘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진 않겠지만은 상반기 내내 이머징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 자체를 조금씩 빼면서 미국 시장의 자금을 좀 늘리지 않느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외국인들은 과연 한국 주식을 언제 살까에 대한 답은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탠스라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기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 의원님 네. 금리를 이제 내리면 네. 연준이 네. 25bp가 됐든 50bp가 됐든 네. 내리면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길 이유가 생기는 건가요? 그게 한국인가요? 네, 아, 한국이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증시 향방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어요. 그 세 항목을 뜯어 본다고 하면 정부 지출을 제하고는 나머지 기여도가 다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해당되는 금융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미래를 제시하려고 하면 일단 상장되어 있는 국가의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률의 부진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다변화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미국의 우방인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의 수입 비중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네. 결국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줄어들 여지가 높아지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몇 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되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여요. 네. 하지만 전체 수출 증가율하고 품목별, 반도체, 그리고 지역별 중국향 수출의 금액과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내 증시가 언제쯤 좋아질 여지 이 시점을 가늠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분기별 GDP가 다시금 플러스로 바뀌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야 미국의 훈풍을 받아서 다시금 좀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조금은 빨리 찾아오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복잡한 함수보다는 단순하게 펀더멘탈의 개선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증시를 봤었을 때 대표주를 꼽자면 뭐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보면 뭐 아시겠 6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란 네. 말이죠.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뭐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과거와의 영광은 정말로 과거가 돼버린 건지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건지 대표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지수 전체의 부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하반기에 대해서. 그 레거시 쪽이 강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그 실적의 베이스를 깔고 가면서 HBM3 퀄 테스트 통과하고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올해 내년 가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일반적이었었는데 네. 그 부분이 둘 다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뭐 오늘 기사도 나왔었지만은 그 파운드리 쪽 미국의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HBM3 관련해 가지고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거에 비해 가지고는 또 조용해지는 분위기. 레거시 쪽도 지금 가격에서 약간 일부 종목들은 좀 그 품목들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좀 풀캐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게 수요에 대한 부진을 우려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데다가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산 주식을 줄인 게 당연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펀더멘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빠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실적이 갑자기 적자 전환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 이상에는 기본 베이스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주가의 어떤 하락 속도가 좀 과한 측면도 좀 있는 거는 과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은 좀 자산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우량주를 갖다가 저가에 좀 사들어오는 그러면서 이제 물량을 좀 담아가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경기 침체 노이즈가 있는 데다가 반도체 노이즈도 당연히 있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이슈들 금투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 자금이 들어오기를 좀 주저하는 입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 내부적인 수급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측면도 좀 일정 부분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주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나온 건 다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쁠 게 뭐가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전환이 돼가지고 돌아서려고 그러면은 확실히 뭔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어떤 시대에서 지금 약간 처지고 있다는 느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빨리 백업해가면서 캐치업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에 보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추가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돌아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를 놓고 좀 확장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한국 증시의 반등폭 역시도 상대적으로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주가의 지금 수준을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매일 PBR 기준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역사적으로 저점대에 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갈리긴 해요. 누구는 이제 반등 구간이다라고 해서 뭐 이제부터 좀 이제 매집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불투명한 어떤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주저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네. 판단하기 쉽진 않지만 질문을 그래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GDP라든지 경제 성장률은 약간의 이제 기저 효과가 상반기에 약간 피크를 쳤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것 자체도 감산이라든 가격 인상 효과가 Q를 따라가지 못할 것도 없잖아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게 글로벌 전방적으로 쏠림의 완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국내 증시와 엔비디아나 엔화의 모든 공통점은 대부분 7월 초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고점, 엔화 160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에 88,000대 위의 주가 흐름 모든 걸 해보면 글로벌 자금 자체가 8월 중순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하나도 한편으로는 세기를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이제 4년만 인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경기 둔화 속에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모든 투자가들은 뭐 지난번에 유럽에서 영국에서 금리를 내려도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거고 미국이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내려가서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선제적 보험성 이야기했다 보니까 글로벌 포트폴리오는 재팬에 좀 들어갔다 보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그 보고 중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사이클 산업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대만의 TSMC도 있고 같이 올라갈 때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있는데 주가를 가만히 보면 대만의 TSMC도 대만 자체인 지수에서 영향이 차지하는 게 20%대가 높습니다. 삼성도 코스피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시가총액은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근데 유일하게 사이클 산업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삼성전자란 말이죠.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이 과정의 그 순서 자체가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들은 약간의 디바이스 IT 쪽으로는 비중을 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 한국에는 그런 기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A 쪽이 아니죠. 칩 제조 쪽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메모리 사이클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HBM은 하나의 추가적인 옵션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들은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실제 제조 쪽은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 좀 보시면 좋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논해서 저평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길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만약에 경기 순환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네. 제가 뭐 그냥 희망회로를 드린 게 아니라 향후에 내년 6월 달 정도까지 가게 되면 미국의 금리나 속도가 가장 완만해질 것 같아요. 9월 달부터 신화를 하게 되면 그런 속도까지 감안한 투자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2, 3개월의 기간을 갖고. 다만 국내 주식의 그 매매에 익숙해진 투자가분한테는 굳이 삼성전자를 지금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주가는 없습니다. 네. 자, 결국 또 금리 이야기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미국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고 지금 나온 지표들을 먼저 짚어볼까요? CPI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거의 뭐 부합했다고 봐도 되겠죠. 헤드라인은 일단 2.5 많이 떨어졌고. 근데 또 부분적으로 보면 우려할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가 이제 더 이상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가 아닌 것처럼 지금 시장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물가는 더 이상 연준이 통화정책, 특히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물가가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9월 달 연준이 금리 인하 한다는 거에 당위성을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고용시장에 주목을 하면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2.5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좀 보였죠. 헤드라인을 세 항목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절대적으로 좀 오름폭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근원 같은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트럭 그리고 항공 운임료 하락이 포함되고 있는 교통 서비스 부분이 근원 물가가 영향을 미치는데 좀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네. 주거비 부분이 좀 전월과 비교하는 부분 또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봐도 전월에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이 주거비를 주목하면서 연준이 50bp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결국 이번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재확인해줬던 부분들, 9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 해줬던 부분들. 결국 남아있는 지표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17일 날 소비 관련된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지표도 미국 경기, 특히 소비 부분이 양호하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50bp 인하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경기 상황이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을 소비 지표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연준이 50bp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높아지긴 하는데 지금 8월, 9월 혼란들이 대부분 다시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또 고용과 물가 지표 저는 반음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시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심리 관련된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가 분명히 전월보다는 개선됐는데 예상치가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금 미국 경기 침체가 고조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은 사실 시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달 하반월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석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전망치도 내놓으신 건 어쨌든 FOMC에서 연준의 선택은 50bp보다는 25bp가 될 네네.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님, 네. 50bp에 베팅 하시겠습니까? 25bp에 베팅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50bp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바람이군요. 네, 바람입니다. 네, 바람이고. 근데 이제 50bp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제 개인 욕심이고 50bp 하면 주가가 올라서 50bp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8월 이후에 지금 시장의 불안정성은 그 연준과 시장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장이 지금 연준을 아직까지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방향성은 지금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시장이 혼란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 50bp를 원하지만은 막상 또 50bp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마사지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네. 시장은 또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또 불안감을 좀 다시 또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여태까지 보여줬던 지표들 자체가 50bp를 갖다 인하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맞물리는 거는 엔화의 또 문제가 또 같이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50bp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연말쯤 되면 한 번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한 상태거든요. 네. 일본 BOJ 같은 경우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엔화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촉발이 되면서 시장은 또 한 번 흔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키 맞추기를 한다고 보면 연준은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싸게 살 기회를 갖고 싶으면 50bp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바람을 담아서 50bp를 말씀하셨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25bp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고 하 대표님? 네. 네. 하 대표님도 25bp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요? 근데 이게 왜 25와 50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뭐 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글로벌 시장이나 월가는 25bp 인하하는 쪽을 가장 이상적으로 바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패드워치의 확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50bp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시장의 노이즈가 발작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미국은 22년도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그 네. 당시 9번의 인상에서 초반에 25, 50, 그다음에 4번 연속에 75bp 그렇게 해서 23년도, 26년도 2월까지 그 1년 동안 5.5까지의 기준금리를 올려갔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에 인상할 때 25였기 때문에 인하할 때도 25일 거지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산술적인 논리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캐리 자금의 청산 속도와 관련이 높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은 연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5.5라는 거는 연준의 기준 금리잖아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시장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에 해당되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는 실질 금리는 지금 2년물이 3.6이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이 높은 10년물도 3.6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시장 실제 금리가 3.6 정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50을 내리나 25를 내리나 크게 영향은 없는데 어가 문제가 되냐면 일본의 기준금리가 지금 0.25 정도고 미국과의 베이시스가 400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연준이 천천히 25씩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되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 자체가 일본은 뭐 그렇다고 25, 100씩 50을 올릴 수는 없어요. 어차피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스프레드가 좁아지게 되게 되면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은 엔캐리 작업으로 구성된 이 바스켓 예를 들어서 이런 상품 자체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발작이 좀 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25bp 수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조금 더 첨언하게 되면 4분기로 갈 때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걸리는 건 고용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공통의 부분인데 이게 트럼프가 지적하는 요인인데 미국의 고용에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실업률이라고 말한 4.2%. 근데 그것보다 지금은 뭐에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월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의 명수에 주목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바이든 때부터 생겼던 코로나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5만 명이 나오든 20만 명이 나오든 미국은 일용직에 대한 어떤 고용이 늘어났었고 전문직이나 이런 고용은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고용이 질적인 면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다시 일용직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조금 더 자신 있게 순수대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9월 달에는 연준은 25bp라는 가장 합리적인 카드를 사용하면서 10월 달, 11월 달 이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를 다시 10만 후반으로 당기는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금리 인하 과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상적으로 가는 분위기인 건 세 분이 공이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NY가 나왔으니까 위원님 네.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실체가 무엇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BOJ 일본은행에서 네, 위원이 얘기한 것 네. 1%까지 이제 금리를 네. 올리는 게 네. 이제 이걸 뭐라 목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연준이 내리고 그럼 이제 그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사를 언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은 미국 경기 침체 고조 분위기 됐을 때 사실 달러 강세, 엔화 강세,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토하는 수요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엔화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근거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데이터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은 연준이 아직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BOJ가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를 놓고 온다고 하면 낮은 차입 비용, 특히 엔화를 가지고 빌렸던 자금들을 지금 현재 운용할 때는 더 높은 금리를 주는 통화를 가지고 운용하게 되는데 그 자금들이 움직일 동의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일본 간의 갭 자체가 3%포인트 정도 있기 때문에 절대 낮은 레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엔화의 비상업적 투기적 포지션이 7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엔화가 앞으로 강세를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이 이번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 폭은 올해보다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올해 BOJ는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또 내년에는 단대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기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는 시점이 사실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NKD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여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 때 하시는 게 맞고 지금은 단순하게 미국발 경기 침체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에 따른 통화의 변화들을 이 정도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도 일본은 이 마이너스 금리를 네, 계속 맞습니다. 봐왔고 예. 뭐 올해 들어와서야 이제 뭐 0.25 이렇게 봤기 네. 때문에 1%라는 이제 수치가 제시가 되니까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네.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엔화 강세가 용인될 거다라는 좀 두터운 전망치라는 게 있나요? 그런 전망치를 이제 일본 은행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중앙은행들은 그런 수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죠. 네. 사실 7월 달에 BOJ가 금리 인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경제와 물가가 BOJ가 예상하는 수순대로 밟아 나간다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번 달에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BOJ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활동 범위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중립금리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금리 선을 1% 정도 보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요 IB들이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올해 4분기 일본 은행의 정책금리는 지금 현재 0.3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 4분기 때는 0.6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분기 정도 되면 거의 1% 정도까지 갈 여지는 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자, 금리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시점이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 놓고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내린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쓰는 비용들이 이제 좀 돈을 좀 싸게 쓸 수 있는 시기가 다 됐다. 그럼 증시에는 투자 선호하는 이 선호주도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주들이 좀 더 이제 매력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시기가 왔나? 맞습니까? 제
근데 실제로 보면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최고가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랐었어요. 올해 상반기 내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최근에 조금 반응을 보이는데 보통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실적, 수익성이 상당히 높았었던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바이오 섹터에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조달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건 자본 조달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는 투자를 안 하잖아요. 보통 바이오 같이 그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는 굳이 안 하던 걸 갖다가 금리를 이제 낮추기 시작한다는 게 기조적으로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분명히 패턴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좀 우호적인 그림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 증시로 놓고 말씀을 드려도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일단은 글로벌 원전으로서 스타트가 된 상황이고, 올해 말 내년 들어가면서부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저변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에서 바이오를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남은 4분기 그리고 내년을 놓고 얘기했을 때 바이오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고성장을 이끌었던 AI, 뭐 성장주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조금씩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기조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럼 우린 뭘 주도주로 봐야 되냐? 경기 방어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습니까? 네, 주도주의 성격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주도주라는 게 이제 주가 지수를 견인하면서 수급을 견인하는 주도주가 하나 있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게 움직였던 반도체, HBM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 네. 주가 지수는 별로 견인하지 못하지만 시장에 자금을 빨아들이는 주도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23년도에 뭐 2차 전지가 이제 그런 그림이었죠.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방어주는 시가총액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가총액 비중을 놓고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뭐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로 조금 포진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이런 관점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아마 제가 볼 때 디커플링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트렌드에서 사이클 산업이 있는 게 있고 하나가 트렌드가 있는 게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 트렌드예요. 물론 그게 이제 언제 주가가 좀 빨리 오르다 보니까 그 투자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트렌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가는 흥망성쇠를 보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향후 투자는 계속 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HBM 업황 같은 경우는 약간 사이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 보면 좋을 것 같고, 금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될 섹터가 뭐냐 하면 채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보험사라든지, 또 이자 수익에 대한 매력보다는 배당 수익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처 투자라든지 배당 ETF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은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우리가 그렇게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을 벗어나서 주시장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는 시차는 필요하지만 보통 금리 한번 내리면 지금 요 정도 미국 레벨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한 3% 중반까지는 내려가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200베이스 포인트까지 내려간단 말이죠. 시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묻어나는 게 내년 1분기 정도란 말이죠. 그런 관점을 본다면 어느 정도 하반기까지는 약간의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조금 약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고,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힘의 분산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AI 주도로 몰렸던 그 주도 자체가 미국은 골고루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리처라든지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퍼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장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시장의 체질 변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 우리 국장은 그게 안 될까?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사실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금투세가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정치적 선택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100포인트 내려갈 거 금투세 때문에 200포인트 내려가는 지금 그런 기분, 투자자들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네. 반대로 그럼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좀 괜찮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연휴 이후에 어쨌든 판가름이 나긴 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한국의 펀더멘탈이 좀 체력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도 같이 맞물려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해드렸지만 또 한 축은 당연히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인 것 같아요. 금투세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 소비에 투자 심리에 상당히 불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합의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합의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요건, 펀더멘탈 그리고 이 금투세와 관련된 이 불확실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짚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해야 그나마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뒤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금투세 관련돼선 이용훈 이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잖아요. 예, 많이 하셨지만 한 번 더. 네. 일단 지금 국내 수급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지금 일단 왜 그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밸류업을 한다고 하는데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책보다는 주로 대주주의 전횡이나 횡포에 대해서 관대했었고 그들이 그 법적인 어떤 합법성을 내세워 가지고 소액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짓을 해도 사실상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고 네. 주주 환원율 자체도 사실상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국보다도 못한 주주 환원율을 갖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지금 현대차그룹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지금 35%인데 그 동종업체에 있는 그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53%, 그다음에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110%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현대차가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 감탄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변에 깔려 있는 데다가 여기에 금투세를 갖다 부과를 한다고 하니 네. 문제는 뭐냐면은 주주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라든지 이런 강제되는 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금투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업계에 30년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럼 꾸준히 수익을 내왔느냐를 돌아보면은요, 그게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가 한국 시장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세금부터 거둬야 되고 그 세금을 걷는 논리가 1%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다.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증시를 갖다가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게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선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금에 들어올 수 있는 원천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문제는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이미 또 피로감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금투세 네. 가지고. 그럼 해외 증시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을 이탈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그 증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커지게 되면은 결국 기업 경쟁력하고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금투세에 대한 부분은 부과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부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개선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누구나 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면은 믿고 투자할 수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신뢰할 수 있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준다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세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30년을 놓고 봤을 때 이거 매번 얘기 나왔다 사라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정치적인 선택처럼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금투세에 앞서 가지고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부터 갖춰 나가면서 그 다음에 금투세에 대한 부분은 구체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 기다리고 있는 뭐 이걸 이벤트라고 해야 될지 밸류업. 사실 작년에 밸류업이란 화두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면서 우리도 뭔가 증시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 바꾸기 위한 그 시작점이 밸류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참 기대가 컸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고 네. 기다림의 시간도 길었고 그런데 이제 이달 말에 밸류업 지수라는 게 이제 발표가 돼요. 또 한 번의 변화, 촉매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기대해도 될지 네.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이제 초에 실제적으로 작년도 23년도나 2년도 일본 정시를 벤치마킹하면서 한국도 이제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슈를 가지고 지금 9월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9월 일정에 명절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밸류업이란 게 가만히 놓고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측면이잖아요. 이게 과연 지수를 만든다고 될까라는 생각도 잠깐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융투자 소득세라든지 갑자기 급작스럽게 중지시켜버린 공매도 금지, 그리고 내년 3월 31일까지 공매도 금지 제도 보완을 제기한다고 합니다만은 시스템적에 대한 불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에 앞서서 이제 정부는 약간의 립서비스를 하고는 있어요. 추석 전 보니까 그 국민연금 이사장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국민연금 실제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 늘리고 AI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약간 립서비스성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밸류업 지수를 적극 하려고 하고, 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에 있어서 위탁 운용사 선정에도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겠다. 근데 네. 제가 들어볼 때는 너무 립서비스예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밸류업 지수의 주요 가이드라인은 뭐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시장에서는 시가총 500개 종목 내에서 뭐 PBR 같은 경우는 1배 초과, ROE 8% 이상 이런 몇 개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수를 편입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4년도 기준으로 밸류업 관련해서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간 자금은 오히려 외국인 지분들이 주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금융주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밸류업 지수를 출시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다만 우리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다고 해서 막연하게 저 PBR이나 고 ROE 종목에 투자하기에는 한국의 정시가 아직은 밸류업의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느덧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가 됐는데 특집이니만큼 좀 길게 보는 질문을 우리 문남국 위원님께 마지막 네. 드리고 싶어요. 네. 연말 올 초만 해도 연말 코스피 뭐 증권사 다 발표하잖아요. 예상. 네. 사실 뭐 가능할까 지금 뭐 2,800, 3,000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쏙 들어갔거든요. 네. 어떻게 그려봐야 되겠습니까? 추석 이후에 연말까지 가는 코스피 뭐 주식시장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번 달 들어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고유 증시 좋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10월, 11월 코스피 지수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지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의 흥행에서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다만 이제 제가 올해 연말을 앞두고 좀 보고 있는 거는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를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아마 10월 중순 정도 되면 다시금 좀 미국 증시 중심으로 좀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차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분석 기간이 필요하고 또 내년 증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응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4, 4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연말까지 나무가 되겠지만 이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숲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년에는 미국에서 집권 1년차 신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장을 좀 보실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연연하지 마시고 숲을 보신다고 하면 지금의 난간들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잊혀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9월 FMC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아마 증시 상승의 요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국내 증시 역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의 토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를 움직였던 그 이유들 그리고 그 근거들이 바뀌어가는 중이고 이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분명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볼 타이밍입니다. 저희와 함께 그 방향타 잘 잡아보시죠. 지금까지 정주마였습니다.